안녕하십니까. 월간 부동산의 진행을 맡은 박성규입니다.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급매물이 소화된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상승세가 전망되는 가운데 당국 동안 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월간 부동산에서는 2023년 상반기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정책들을 분석해보고 2023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정보연 NH투자증권 부동산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국회에 발목 잡힌 실거주 의무 폐지 향방은입니다. 자, 2023년 상반기에 정부 측에서는 많은 연착륙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국회의 법 통과를 위한 법들이 지금 계류 중인데요. 자, 두 대표님. 네. 여러 법들이 지금 계류 중이긴 하지만 그럼 가장 우리 서민들, 우리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실거주,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어떤 그 통과에 대한 향방입니다. 네네네. 일단 두 분께 한번 공통 질문 드려보겠는데요. 네. 두 대표님께서는 이 지금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에 대한 입장,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네. 이 실거주 이제 의무 부분에 대한 폐지는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 자체가 고금리로 인해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 지속이 되어 왔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시장을 회복시키고 이제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에서 정부가 이제 전매 제한과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 정책의 추진을 이미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발표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있어서의 이 실거주 의무 부분에 대한 폐지가 아직까지 지금 국회에서는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실제 우리 이 상황들 조금 살펴보면은요, 지금 2021년 2월에 이제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실거주 의무 요건이 이제 법적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부분 자체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가격을 억누르는 제도로서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민간택지까지 확대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분양가를 저렴하게 이제 사실은 주택을 분양받은 분들이 실거주를 할 수 없는 아주 개인적인 그런 사정이 있을 때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 여소야대의 전국이다 보니까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고도 이것을 갖다가 관철시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여당과 달리 사실 야당 쪽에서는 사실 이 실거주 의무 폐지 자체가 투기 세력이 다시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갭 투자라는 이런 방법 등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강하게 내세우면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 정책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이 돼야만이 그동안의 전매 제한 완화 부분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만일에 이 부분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요, 지금 둔촌주공처럼 그 부분이 될 것으로 알고 사실 분양받은 분들은 굉장히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데, 실제로 지금 주택법의 이 부분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택법 제57조에 의해 보게 되면요, 만일에 이 실거주 의무 이걸 갖다가 지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벌금, 징역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택 마련이라는 그 과정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뛰어들었던 사람들조차 개인적인 사정에서 자칫하면 범법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들이 정리가 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혼란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은 신속하게 국회에서 빠른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법조항까지 우리 말씀해 주시면서 일단은 지금 그 통과 안 됐을 때의 피해 사례까지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자, 우리 정보연 위원님께도 한번 똑같은 질문 드릴 텐데요. 우리 그 두성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통과됐을 때의 분명한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작용, 통과됐을 때요? 예, 통과됐을 때에. 네, 그러니까 이게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됐을 때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뭐 전 정부에서 실거주 의무의 규제를 법령을 진행시켰던 이유가 분명히 있던 거였기 때문에 현재 지금 모든 규제 완화를 간다고 하면 규제 완화로 가면서 폐지가 됐을 때 이 폐지로 인해서 또 반대적인 그 피해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게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됐을 때 야기될 수 있는 좀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현재 뭐 전세 사기를 비롯해서 사회적으로 역전세가 좀 큰 문제로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임대인의 DSR도 이제 추가적으로 확대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시사한 바도 있는데 그런 이제 연장선상에서 입주 시점에 실거주를 꼭 해야 되는 이 조항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또다시 세입자를 앉혀놓고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처리하는 이런 형태로 좀 흘러가는 전개 양상이 좀 유지가 되면 네. 또다시 갭 투자 또는 갭 투기에 대한 얘기가 그렇죠. 좀 잦아들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게 이제 현재 유례 없던 어떤 이제 역전세 시장에서 좀 이제 사회 참여자들, 주택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좀 이렇게 찬반 논의가 좀 많이 있고 실제 4개월 동안 주택법 개정을 두고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이유도 최초에는 이제 주택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해서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도입이 됐지만 상반기 동안 좀 반등하는 모습도 있으면서 여기 다시 이제 임차인 보호에 대한 얘기가 좀 논의가 커지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논의가 되지 않는 그런 그러면 분위기인 것 우리 같더라고요. 위원님께서는 우리 네. 두성규 대표님은 실거주 의무가 빨리 통과되는 게 맞다라는 네. 입장을 표명하셨고요. 네. 우리 위원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도 큰 틀에서는 통과가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애초에 일산 부동산 대책 때 패키지로 발표가 됐었는데요. 그때 이 조항을 담고 있지 않았다라면은 폐지를 안 해도 큰 상관은 없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뭐 전매 제한이라든지 다른 여러 규제 완화와 함께 이런 이제 실거주 의무, 일명 이제 전월세 금지법 이게 이제 폐지를 하겠다라고 나오니까 사실 둔촌주공 예를 이제 박사님께서 들어주셨지만 지난 연말에 1순위가 3.7대 1 정도로 생각보다 굉장히 저조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연초에 무순위까지 나왔을 때는 분위기가 싹 바뀌면서 4만 개의 통장이 몰렸습니다. 그랬을 때 전매 제한도 가능하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조항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잠재 수요가 유효 수요로 들어왔었는데 네. 그러면 지금 2021년 이후에 민간 택지까지 이런 실거주 의무가 적용이 확대가 되면서 들어가는 이제 가구가 한 4만 4천 가구고 사업장이 아파트 단지가 한 66개 사업장이 되거든요. 네네. 그럼 여기에 이제 청약에 당첨됐던 분들은 어떻게 이거를 판가름해야 될지 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이게 아예 내용이 없었다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하겠다라고 안을 담아놨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좀 무르는 상태로 가게 되면 좀 정책 신뢰 측면에서 나중에 이제 사회 구성원들 간의 어떤 신뢰 문제로까지 좀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겠다 해놓고 약속 이행을 안 하면 뭐 쉽게 말한다고 하게 되면 네. 줄게 일단 먹을 준비하고 있어라고 했지만은 안 주는 모양새가 돼버리게 되면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예, 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두 분의 입장은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통과에 있어서 통과되는 게 맞다라는 두 분의 의견을 주셨고요. 네. 자, 그러면 국토부가 제출한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통과돼야 된다는 당위성의 이유를 보게 되면 네 가지로 이제 합축시킬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주거 이전에 지나친 제한이 있다. 자, 두 번째로는 과도한 규제 비용이 든다. 또 세 번째로는 신축 부동산의 임대 공급이 위축된다. 또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규제 적용 단지와 비적용 단지 간의 형평성 문제 등을 꼽았는데 이 네 가지로 함축시키는 것 외에 아니면 이 내용에 있어서 약간 보완점이나 아니면 주장을 좀 달리하는 점이 있는지 두 대표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제 국토부의 이 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한 주장인데 저는 뭐 거의 나올 만한 내용들을 다 이제 적절한 근거로서 제시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택지라는 이유로 사실 민간 택지에까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좀 저렴하게 분양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옵션이 사실은 부담스러운 옵션이 붙어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더 확대시켜 본다면 결국은 주거 이전의 제약을 굉장히 크게 주는 측면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사가 많이 이제 진행된 과정에서 분양가 관련된 논의 속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분양이 진행되다 보니까
분양 이후의 입주까지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마 더 파장이 이제 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어떤 민간 택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 이후의 입주까지 보통 한 2년 이상의 시간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와중에 기존의 세입자로 있거나 혹은 기존의 1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입주 시점에 와서 사실은 입주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가 세상 뭐 살이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사실은 기존에서 요즘처럼 어디 역전세 난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존 살고 있는 집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다든지 혹은 기존의 어떤 주택 자체의 시장이 굉장히 지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 주택을 팔려고 생각했던 계획대로 충분히 되지 못한 경우에 사실은 입주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또 잔금 처리도 쉽지 않은 그런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논리로 인해서 실거주 부분들을 과도하게 억제하는 것이 과연 전체적인 시장 정상화의 방향에서 맞느냐 하는 부분은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국토부에서 들고 있는 이런 것들 외에도 조금 더 이게 논리를 확장시켜서 하게 되면 결국 헌법상에 나와 있는 일부의 경제적 이익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상에 나와 있는 주거 이전의 자유 자체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들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원천적으로 조금 이걸 갖다가 해야 되고 갭 투자 방지 방법이 이것 이외에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실거주 요건 자체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시장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당위성이 충분히 있고 그 외적인 어떤 갭 투자나 이런 것들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 막는 게 맞다라고 그렇죠.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정보연 위원님은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일단 그 실거주 의무를 폐지 개정안을 추진했던 국토부에서 그 근거로 삼은 그런 4가지 큰 꼭지의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는 그 폐지가 돼야 하는 웬만한 어떤 명분과 네. 이유를 다 거의 다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추가적인 뭐 언급은 뭐 드리지 않아도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폐지가 그 되지 않으면 그 뭐 말씀하신 뭐 갭투기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그 애초에 분양에 이제 당첨되는 수분양자들의 자격 요건을 따져보면 다주택자가 그때 당첨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아니었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1주택자였고 네. 웬만하면 신축 아파트에 이제 본인들이 실거주 의무까지 그 당시에 이제 계획을 했던 분들이어서 좀 과도하게 잡는 좀 영향이 있지 않나라고 좀 저는 생각을 좀 하고 네.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정보연 위원님께서도 아까 전에 그 기존의 분양을 받으셨던 네. 1주택자나 무주택자들 네. 내용을 하셨는데 이제 형평성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성북구와 중랑구에 비슷한 시기에 분양했던 아파트가 있어요. 네. 성북구의 장위 자이 레디언트, 네. 그리고 중랑구의 리버센 SK뷰가 지난년도 2022년도 11월 달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위자이 레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평당 분양가가 한 2,952만 원이었고요. 예, 예. 중랑구의 리버센 SK뷰 같은 경우에는 2,927만 원, 거의 비슷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차이가 뭐냐면 분상제 주택인 성북구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네. 실거주 의무가 있고요. 예, 예. 중랑구 리버센 SK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네,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겠죠. 네. 이렇게 지금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가 있는 반면에 또 네. 없는 단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네. 과연 실거주 의무 폐지와 연결되는 건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네, 뭐 국토부에서 담았던 내용처럼 그 이제 지역 간 또는 아파트 단지 간의 형평에 대한 논의는 나올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 뭐 단순히 이런 그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얘기할 때도 집값 상승이 더한 곳이 있는데 왜 우리를 집값 상승의 우려 때문에 묻고 있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것처럼 뭐 명분이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뭐 말씀하신 그 특정한 그 두 아파트 단지는 사실 분양을 작년 11월에 할 즈음에 그때는 이미 이제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안 상태에서 이제 청약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었겠지만 이제 그렇죠. 지금 와서는 이게 이제 통과가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인접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좀 불거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있죠. 네. 네.
예, 일단 지금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단 법 통과에 대한 당위성을 지금 국토부가 제시했던 내용과의 비슷한 의도로 지금 말씀을 하셨고요. 자, 그렇지만 대표님, 법 통과가 되려고 하게 되면 국회로 가야죠. 네, 네. 현재 지금 야당의 우위에서 수적인 우위에서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죠. 희박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내년에 총선이 있긴 하지만은 네, 네. 과연 총선의 어떤 분위기가 현재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제적 의원을 확보할 것도 아직까지는 모르는 단계이기 그럼요. 때문에 네, 네.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협의를 해서 처분 전까지만 실거주물을 충족하면 하는 개정안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잘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 여소야대의 전국하에서 그리고 지금 야당의 이 실거주 요건과 관련된 입장 자체가 굉장히 단호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부분이 현재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사실 제가 보기에도 별로 이제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지역에 따라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똑같은 어떤 가격대나 이런 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혜택을 받는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의 독특한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초안, 재건축 초안이 같은 경우에도 그 적용을 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번에 이제 이 상황들은 실거주 의무 조건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당초에 정책을 이야기할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하게 되면은 법이 통과되게 되면은 주택법 개정이 되면은 결국은 소급 적용하겠다고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지금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국회에서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의 결과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해당되는 단지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야당 자체가 너무 이제 반대가 완강하다 보니까 그것도 야당 자체에서 특히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도 그렇고 이 부분에서 갭 투자를 이유로 해서 굉장히 반대 자체 여론을 계속해서 또 조성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다 보니까 저는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본다면은 만일에 국회가 바뀌게 되면 이쪽에 나와 있는 법안들은 다 또 자동 폐기가 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그렇다 보니까 상황에서 지금 이제 여당 쪽에서 뭐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야당이 협조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나의 대안으로서 지금 처분시까지 그러니까 당장의 실제 입주 시점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거주 자체를 갖다가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여유를 두면서 중간에 상황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처분 때까지 사실은 굉장히 유예 기간을 주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국민의힘당 쪽에서 지금 대안으로 제시를 했는데 저는 야당 쪽에 사실은 이번에 좀 전체적인 시장에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이해관계가 적지 않다는 점 그리고 민간 택지까지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적용되고 있는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야당에서도 조금 이 대안 부분에 대해서라도 좀 적극적인 어떤 자세로 호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뭐 반대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오죽하면 여당에서 이런 대안까지 제시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안 자체를 저는 사선책으로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야당의 적극적인 호응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의 바람 말고요. 네. 통과 가능성. 이 대안이라도 통과.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네네. 특히 둔촌주공이 2025년도 1월 달인가가 지금 입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내년 총선에서 네. 이 법을 통과할 수 있는 의원 종족수가 매겨지지 않는다고 하게 되게 네. 되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단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지금 차선책에 대해서라도 네, 예.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 뭐 정치권의 움직임이라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쉽지 않은 추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대안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야당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여지가 않을까.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좀 뭐 말씀을 드리자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께서 이제 대안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걸 그 주택 처분 전까지 실거주 의무 뭐 예를 들어 2년간이면 2년간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나누어 하거나 누적해서 2년간 거주만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절충안으로서 어느 정도 지금 야당에서도 체면은 체리면서 이 부분들을 갖다 반영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저는 잘 하면은 가능성이 없지 않다. 없지 않다.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여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분 굉장히 궁금하시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분들한테는
정 의원님한테도 절충안, 네. 절충안 정도라도 일단은 좀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절충안까지는 통과 가능성은 좀 있다.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분위기로서는 야당에서는 통과하기 굉장히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원안에 대해서는. 네, 원안에 네. 대해서는 그 좀 공감대도 그렇고 지금 시기적으로도 이슈가 되는 것들과 너무 상반된 네. 내용이기 때문에 원안은 어렵겠지만은 워낙 정부에서도 추진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좀 드라이브를 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 이렇게 합의된 내용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절충안 정도는 그 합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처분 전까지로 그 좀 유예시켜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바로 입주를 하게 되면 그 좀 더 세제상의 혜택을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예전에 보유만 하면 됐다가 실거주했을 때로 이렇게 40로 나눴잖아요. 예, 이제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초기에 입주 시점부터 이제 들어오게 되면 좀 더 보유 기간이나 거주 기간을 더 인정해 준다는 식의 뭐 이런 식의 어쨌든 절충안은 좀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좀 네. 가능성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정보현 위원님께서 지금 그 절충안에다가 네. 좀 더 그 사실성으로 예. 할 수 있는 예. 좀 더 우리 실거주 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안 네. 내용까지 담아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로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의 향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하반기 최악의 역전세난 온다. 시장에 보는 규제 완화 움직임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특히 매매 시장도 그렇지만은 임대차 시장, 특히 이 전세에 대한 역전세난에 대한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한 2년 전에 최고가의 매매가를 찍고 나서 최고가의 임대 전세 보증금이 지금 거래됐던 게 지금 올 가을에 지금 돌아오는 형국입니다. 자,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두 대표님께서 한번 짚어봐 주시죠. 네, 지금 사실은 이 최근에 역전세난 이 상황 자체가 초래되게 된 것은 결국은 전세 시장 자체가 굉장히 급락한 그런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초래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2022년부터 이런 주택 가격 폭락의 여파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2020년도에 임대차 3법이 개정되고 사실은 2021년도까지 전세 가격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때는 거래 자체가 경색이 되면서 올랐는데 그 부분이 이제 그 다음에 2022년부터 이제 반전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만기 도래 자체가 올해 하반기, 2023년도 하반기와 내년 2024년도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오는 전세 보증금 전체의 규모 자체가 지금 1년이죠.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합쳐서 약 300조 원에 해당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자체가 이 전체가 다 물론 뭐 반환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전체적으로 이전에 보다 지금 현재 상태의 전체 그 시세를 보게 되면 전세 보증금 거래 총액이 최근에 줄어들고 있고 이 전세 가격 자체가 2년 전에 비해서 지금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에서 시세 자체가 평균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13.5% 네.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그 하락폭만큼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 거래 자체가 기존에 있는 세입자가 나갈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고 새로운 세입자를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미 좀 전조 현상이라고 할까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사고율에서도 지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그것을 돌려주지 못해서 지금 보증사고가 난 경우인데요. 2023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까지 7.2%까지 그 사고율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1,444건에다가 이 보증사고 난 금액 자체가 3,251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죠. 이 부분이 이제 이게 사실은 완성된 어떤 사고의 결과물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시작으로 해서 추후에 역전세로 인한 어떤 보증사고의 가능성들이 계속해서 지금 남아있고 이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해일이 밀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또 서울 및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방치하거나 이것을 갖다 소홀히 했다가는 나중에
큰 사회 문제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네,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자, 우리 그 두 대표님께서 현재 지금 역전세난의 어떤 수치까지 말씀하시면서 심각한 상황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 집주인이 돌려줘야 될 돈을 네. 어딘가에서 마련해서 지금 네네. 임차인한테 줘야 되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현재 네.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위한 네. DSR과 LTV 규제가 어느 정도 수준이길래 지금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걸까요? 아, 네. 일단 저기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이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한 DSR과 LTV를 말씀드리기 전에 예. 그 우리 저 두 박사님 말씀해주신 전체 돌아오는 전세 보증금의 규모가 앞으로 1년 동안 300조, 그리고 전세가율 하락률을 반영했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돌려줘야 되는 돈의 규모가 50에서 56조 사이 정도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거를 그 우리나라 가구로 예. 나눠봤을 때 한 가구당 평균 7천만 원 정도가 이전 계약보다 보증금 규모가 낮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7천만 원을 돌려줘야 되는 거고요. 예전 계약보다 억 단위 이상 확 벌어진 경우가 이제 상위 1%가 한 3억 5천 정도라고 네. 하더라고요. 이 경우는 사실 대부분 서울이나 이제 강남권 쪽에 고가 주택에서만 이제 억 단위 이상 벌어진 거로 생각이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 돌려줄 상황이 되는 것이고, 한국은행 평가에 따르면은 네. 이 중에서 10%는 은행권에 이제 추가 차입을 통하면은 반환이 가능한 것인데, 네. 문제가 되는 지점은 한 7만에서 9만 세대 정도 되는 가구는 보유 자산을 처분한다 그래도 반환이 어려운 반환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깡통 전세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뭐 선제적 뭐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차입을 통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현재는 대출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됐고요. 네.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또한 그 주택담보대출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큰 틀에서 그 DSR은 1억 원을 초과하게 됐을 때는 이제 모든 차주가 40% 네, 40%. 적용을 받는 거는 이제 동일하고요. 그리고 LTV 같은 경우는 그 주택 소유 여부와 이제 규제 지역이냐에 따라서 그 이제 다주택자의 경우는 30%, 네. 원래는 안 됐다가 30%까지 좀 상향이 된 부분이 있고요. 이제 무주택자는 70%인데 이제 생애 최초 권하하게 되면 여기서 10%가 더 버퍼가 늘어나서 80%까지 이제 가능한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상황이고요. 네. 자, 그렇다고 하면 자, 현재 지금 한시적으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자, 이 내용과 취득세 그리고 양도세에 대한 폐지까지 같이 검토해서 발표를 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심각한 지금 전세난이긴 하지만 현재 지금 그렇다고 하게 되면 시기와 상황에 모두 맞춘 시적절한 현재 지금 해법일지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 해법이. 예, 이 부분은 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DSR이라는 게 결국에서 우리가 DSR을 하는 강화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그렇죠. 어떤 굉장히 최후의 어떤 방어선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 결국은 대출 부분들을 좀 DSR을 완화해서 대출이 늘어나게 되면 가계부채 악화 부분들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의 역전세 난 부분에 대한 이런 상황이 심각해진 것은 결국에 있어서는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생겨난 그런 상황들이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전세 시장이 최근에 매매 시장과 함께 시장 상황이 조금 더 호전된다면은 일시적인 상황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전체 그 보증금 어떤 부분은 이제 일각에서는 굉장히 오해하시고 전세 보증금을 왜 정부나 금융기관에서 나서서 집주인의 전세 보증금을 다 대출을 통해서 그걸 갖다 보전해 주려고 하는 거냐, 이거 책임 자체가 집주인한테 근본적으로 있는 건 아니냐,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지금 이 전세 가격이 떨어진 만큼의 그 차액 부분만 저는 대출하는 쪽으로 해서 충분히 그 기존에 어떤 전체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꽉 차 있다 하더라도 DSR 부분에 있어서 현재 40%를 조금 완화를 해서 그 차액 대출을 해주자는 쪽의 제도 개선을 저는 주장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도 아마 기재부에서도 그런 쪽의 성격으로 지금 아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대출을 무조건적으로 집주인에게 해주자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전세 보증금 반환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사실은 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범위 내에 우리가 그 대출을 완화시켜 주자는 DSR을 완화시켜 주자는 건데요. 이렇게 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점은
누가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DSR 완화 자체가 집주인들을 위한 어떤 편의적인 어떤 규제 완화라는 이유로 굉장히 반발하는 것도 의견들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궁극적으로 저는 시청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DSR 부분들은 과거에 우리가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강화되기 전에는 시범 실시될 때는 DSR을 70%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제도화로 정착이 되면서 40%로 굉장히 강화됐는데요. 저는 어느 정도의 금융권에서도 충분히 금융권의 안정을 갖다 저해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버퍼가 조금 있다고 보여지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좀 대출이 조금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게 되면 궁극적인 혜택의 수혜자는 누구냐? 기존 세입자가 임차인이죠. 예, 그렇죠. 그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집주인에게 도움을 주자고 해서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그 혜택 자체가 기존 세입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이 그러면 궁극적으로 집주인들은 편하게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것, 그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하시면은 되지 않나 싶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전세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전세 보증금 반환이 잘 되지 않은 위험성에 놓인 가구들 가운데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여유가 좀 있는 편인데, 네. 빌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 전국의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역전세의 우려가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 올해의 만기가 돌아오는 게 한 89조 정도 되고 내년에도 한 9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최소한의 사회에서 뭔가 어떤 다리를 건널 수 있는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다면 아마도 이 부분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회 문제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기재부나 혹은 전문가분들도 좀 더 유의 깊게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얘기를 주셨지만은 주된 논점은 DSR의 집주인의 완화에 대한 거는 낙수 효과로 인해서 임차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다. 어떻게 보면 매매 시장에서 최근에 상반기 때 나왔던 특례보금자리론, 네. 개념을 좀 달리 이야기를 하자면은 매매 쪽은 특례보금자리론. 네네. 지금 전세의 역전세나라는 위험하니까 일단은 DSR을 같이 좀 완화시켜줘서 네.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주자라고 했습니다. 네. 방법 이제 그 개정안이 나올 텐데 방안이. 자, 우리 정보윤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권에 계시니까 예. 특히 이제 이렇게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됐을 경우에 네. 정확한 수치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가계 대출이 1,700조에서 1,800조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런 가계 부채에 대한 부실 위험, 네. 이런 부작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이 부작용들이 어떤 게 있을 것이며 네. 과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네. 이미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부작용은 이미 시작이 된 부분인 거죠. 예, 어쨌든 이제 전세보증금이라고 하는 게 금융권을 통한 차입은 아니지만 무이자 대출이지 않습니까? 레버리지 일으키는 것이었고, 이제 주택가격 상승기에 그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주택 매입을 했다가 이제 가격이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동반 하락하는 시장 하에서 어찌 보면 구조조정을 받는 과정 안에서 뭐 이런 지금 이제 고통들이 수반이 되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뭐 이미 이제 시작은 되고 있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DSR 규제를 완화를 통해서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어쨌든 유동성을 불어넣어서 또다시 한번 그렇죠. 이 위기를 일단 넘겨보자라는 건데, 뭐 거기까지는 뭐 막을 수는 있겠지만 요번에 들어와 있는 임차인을 잘 반환을 해서 이제 퇴거를 하고 나서 다른 신규 임차인을 받았을 때는 그 신규 임차인은 더 큰 부담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출 규모가 더 많은 주택이 되는 것이니까요. 네. 그리고 이미 이제 은행 같은 경우도 그 이제 선순위에 임차 보증금이 있는 상황에서 후순위로 밀려 나가는 이제 추가적인 대출을 은행권이 얼만큼 호의적으로 해줄 수 있을지도 사실은 네. 좀 지나봐야 되는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대출을 동반하지 않고서 그 이런 DSR 규제 때문에 그 일으키지 않았던 좀 그런 임대인들하고의 예.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실거주 의무 폐지가 적용되는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의 어떤 형평을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이제 완화되는 거를 이제 기정사실화하지 않고서 대출이 지키지 않았던 이제 임대인하고의 어떤 이제
그 형평에 대한 얘기도 있을 것이고요. 뭐 다시 이제 가계부채 얘기로 들어오면 그 집값이 다시 반등이 좀 유지가 되면서 상승하는 분위기에서는 크게 두드러나진 않겠지만 이제 작년 하반기와 같은 이제 추가 하락이 만약에 전개가 된다거나 하면 그때는 이제 지금보다 더 큰 위험성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급한 불은 끄겠지만 원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네. 그 우리 정 의원님 말씀을 들어오게 되게 되면 그럼 전세가가 다시 상승해야 되는 거냐? 네네.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자,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특히 무주택자분들이나 세입자분들 같은 네. 경우에는 전세가 떨어지니까 환호를 하고 계세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일부의 어떤 사회 부작용 때문에 네. 전세가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그 기대했던 집값 떨어지고 전세값 떨어지는 네. 부분에 있어서 기대했던 분들의 어떤 한숨 소리가 더 커질 텐데 예. 자,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서울권, 수도권의 전세 가격 회복 네.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 질문해 주신 답변에 대한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올 하반기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그 안정화를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이 근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은 많이 하락을 했지만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주거 비용이 낮아졌냐? 이제 그 얘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하반기 때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이 불러일으켰던 가장 큰 이제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이자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가 은행에 지출하는 이자 부담보다 더 유리한 시간이 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이 낮아지거나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그래서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전세는 낮아졌지만 그 월세 거래 건수가 전세보다 추월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부담은 낮아졌지만 월세가 좀 버거워진 겁니다. 그래서 느끼는 총량은 버거운 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전세 시장의 안정화도 이제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정점에 다다랐다라는 인식이 공감이 되고, 물론 인하까지는 지금은 시기상조일 수 있겠지만 작년처럼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변동성 구간을 지나갔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그 반대 상황으로, 지금은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가 유리하지만 다시 한번 은행에 내는 이자가 더 유리해지는 시점에서는 월세가 낮아지면서 전세가가 좀 계속 하락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고정되면서 안정화되는 시간이 올 겁니다. 이제 그 시점을 이제 거시적인 금리 환경과 맞물려서 내년 상반기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 계약들의 어떤 최고점을 찍었던 그 시기가 도래되는 것들이 한 내년으로 갈수록 점차 2중, 3중 가격 구조가 또 버티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쯤의 지금보다는 좀 역전세난이 좀 해소되는 구간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년 상반기 하반기쯤에 네. 현재 지금 월세 선호 현상보다는 네. 전세 선호 현상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 이유는 네. 금리가 좀 더 안정되면서 네, 초전 그렇습니다. 금리로 가면서 네. 그런 의견이시고요. 네. 어떻게 동의하시는가요? 저는 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제가 이제 보는 시각은 이제 금리 쪽의 움직임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보는 저는 이제 공급 쪽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 저는 살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선 전세 시장이 회복되려면은 제가 볼 땐 전제 조건으로서 결국은 내수 경기의 회복이 전제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내수 경기 회복이 되면은 이제 거래 심리 부분도 상당히 이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실수요자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진입하는 그런 상태에서 전세 시장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황들을 보게 되면 전국 같은 경우에서도 하락폭이 그동안에 굉장히 급격하게 되다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이제 정체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마이너스 상태지만 전세값 부분도 어느 정도 약세지만 약보합 정도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도권이나 서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금 반등으로 돌아서서 어느 정도 전세 시장 자체가 이제 상승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일 이제 향후에 있어 전세 시장의 그 향방을 충분히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내년 시장에 있어서도 결국은 공급 자체가 원활하게 잘 될 경우에 있어서는 충분히 시장 자체가 전세 그 상황들의 어떤 그
이 부분의 약세 기조를 이어갈 수 있겠지만 공급 자체가 부족하다는 시장의 불안감들이 좀 겹쳐지게 되면은 전세 시장은 아마도 지금의 어떤 하락세를 벗고 상승 쪽으로 보다 본격적인 그런 말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올해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국토부의 발표 자료를 보더라도요, 인허가라든지 착공이라든지 분양 이 부분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실질적으로 완성이 된 입주 물량 자체도 달마다 좀 변화는 있습니다만 올해의 경우에도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보여지고 내년에 들면 본격적인 축소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전세 시장의 부분에서 가격 하락도 이제는 거의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년 경우에는 또 아까 우리 정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일단 공급 측면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전세 시장은 다시 지금보다는 상황이 조금 나아지는 가격대가 좀 더 상승하는 쪽에 방점을 둘 수 있는 그런 쪽의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세 가격 회복에 있어서 우리 두 분이 우리 정 의원님은 금리에 초점을 맞추셨고요. 그리고 우리 두 대표님은 공급에 초점을 맞추셔서 내년 시장에서는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 이슈로 하반기 최악의 역전세난에 따른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부동산발 금융 리스크 우려 속 하반기 시장 전망은입니다. 최근 여러 여론들을 확인해 보면 향후 금리는 내리고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본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하반기 집값 상승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자, 정 의원님, 심리적으로 지금 심리 지표가 하반기 내년 시장에서 집값이 상승할 거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의 어떤 심리적인 지표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심리적인 작용이 그대로 움직일 거라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대로 움직이긴 좀 힘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시장에는 항상 좀 도사리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많은 상승과 하락을 이제 야기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요. 말씀해주신 이제 금리에 대한 거 그리고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상승 쪽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이슈에서 다뤘던 이제 역전세라든지 전세 시장 불안정은 이제 하락 요인이 좀 있는 것이죠. 저는 그 모든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요인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상반기 때 이어졌던 이제 급격한 하락 이후의 반등세 이런 흐름은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제 매매 시장을 떠받들고 있는 이제 실사용 가치인 전세 시장이 그 낙폭이 좀 더 컸다라는 의미에서 상승폭은 좀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는 이제 제약 요건으로서 그 작용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되어서 그 강보합 정도의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흐름은 유지되되 상승은 좀 제한적인 그런 흐름으로 좀 하반기 시장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서도 서울 집값은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서울 일부 지역의 강남 4구나 여러 단지들을 거론하기는 그렇고 집값이 이제 반전이 예전 가격으로 올라가는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강남 4구나 마용성 등이 상승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분석이 솔솔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수도권 외곽 지역이나 특히 이제 그 교통 호재가 없는 지역들, 큰 지역이 없는 외곽 지역이나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요.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의 초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과연 지방 부동산 연착륙은 아직 먼 얘기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대표님? 이게 지금 아주 정확한 표현으로 말씀을 해주신데 제가 볼 때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 자체는 결국은 이전보다도 더 심각한 초양극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 같은 경우 시작을 해서 지금 수도권까지 어느 정도 그동안의 하락을 멈추고 상승 반전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일각에서는 서울이라 하더라도 지금 강북 지역, 특정 지역들 같은 경우에서는 여전히 지금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상승 반전으로 너무 급하게 좀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주택시장의 반전은 이제는
모든 경우도 모든 지역들이 다 같이 동반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상승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화랑세를 보이고 있는 과열되는 양상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경우에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즉 한 내년 정도에 있어서는 충분히 현재의 상황에서는 탈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에서도 미분양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뭐 쭉 긴 시간을 우리 두 전문가님과 얘기했는데 가운데서 제가 느꼈던 두 분의 기조를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들어가기 위한 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두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이제 거래량의 상승 그리고 공급 위축 등으로 인해서 이제는 상승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지금 의견의 기조시고요. 우리 정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은 있지만은 네. 아직 투자 수요까지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인 시장이다라고 하는 의견이세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정 의원님부터 드릴게요. 네.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실수요자, 특히 최근에 그 모 3년 전 아파트의 가격대로 무순위 주점 나온 아파트가 네. 93만 명이 한 채 그렇죠. 나왔는데 93만 명이 몰렸습니다. 네. 가격이에요. 네. 결국 얼마나 싸냐에 따라서 저렴하냐에 따라서 실수요자들이 지금 붙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수요자 입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가격 안정화에 대한 시그널이 뭘까 하고요. 네. 정리를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전세 시장, 매매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전세 시장의 전망과 함께 네. 과연 하반기에 부동산의 시장은 네. 어떨지까지 네. 한번 그 내용을 요약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저점을 확실하게 몇 월 며칠이라고 알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시장도 움직이는 생물이다 보니 그때그때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른 변수가 들어오니까 이거 참 예측하기가 쉬운 일은 아닌데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이제 현상과 특징들을 통해서 우리가 저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지표를 크게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책적인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거시적인 환경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참여자들끼리 거래하면서 나타나는 이제 시장 안에서의 그런 측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거시적 환경, 참여자들 이제 측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그 지금처럼 이제 규제 완화를 하는 기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집을 사람들이 안 사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좌시하면 안 되겠다. 지금은 이제 부양하러 가야겠다. 그러니까 규제 완화에서 이제 부양까지 한 발 더 나아간 정책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정부에서도 인지하는 저점이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예전에 그 조특법 99조에서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미분양 주택을 받게 되면 이제 5년 동안 발생되는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 그런 거는 집을 사라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정부 정책에서는 13 대책을 통해서 연착륙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추가적인 어떤 저점에 대한 정책들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두 가지 거시적인 환경과 시장 참여자들 사이드에서는 어느 정도는 지금 반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금리도 사실 금리 안에 차지하는 그 물가를 잡기 위한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건데요.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전세 가격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세 가격이 많이 잡혔다라는 얘기는 금리 인상을 추가로 안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 금리가 인하까지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인상 기조가 곧 머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사실 심리 진작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그렇게 참여자들이 반응하는 것이고 마지막 이제 거래량은 그 거래가 상승되는 기간이 반기 이상 지속되는 거는 굉장히 좀 그 좋은 시그널로 볼 수가 있고요. 상승 측면에서는. 네. 그리고 양이 늘어나는 것도 좋은 시그널이지만 그 절대 볼륨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안심할 수 있는 저점은 아니다라는 어떤 이제 경각심을 항상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가격 안정에 대한 시그널로서 말씀을 드렸고요. 전세 시장은 당분간 약세는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계약갱신이 보통 이제 2년 주기로 돌아오는데 직전이 이제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거든요. 이때가 이제 전세 가격이 이제 피크를 찍었을 때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지금 연장을 해야 되는 재계약이거나 신규 계약이라 하더라도 이전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해야 될 것인데 이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그 정책 효과로 인해서 매매 가격은 조금 심리가 살아나겠지만 상승폭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이제 보합 또는 혼조세 지역별로 좀 강보합과 약보합이 나타나는 이제 그런 시장으로 좀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 약보합과 강보합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 사이 어딘가 이제 변동성이 낮은 예. 그렇죠. 안정적인 걸 가장 원하겠죠. 알겠습니다. 그 가격적인 안정성의 시그널로서 정책, 환경, 참여자들에 대해서 나눠서 말씀해 주셨고요. 당분간 전세시장의 하락장은 불가피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매매 시장도 현재로서는 상승장보다는 보합세, 보합 평균적인 보합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두 대표님도 이 내용에 준해가지고 한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가격 안정에 대한 시그널을 이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안정을 위해서 안정이란 말에서 굉장히 사람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만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시장의 주택과 관련해서 투자를 생각하시거나 또 뭐 투기적인 그런 의도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 안정이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답답한 그런 느낌을 준다고 보죠. 고구마를 먹을 때처럼.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실수요자 혹은 어떤 많은 국민들이나 서민들의 입장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향후 전망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저는 여전히 거래량과 실질적으로 이제 공급이라는 그 측면을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거래량을 제가 보게 되는 이유 자체는 뭐냐면 거래량의 변화라는 것 자체가 기존 주택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갖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저렴하게 주택을 확보할 수 있거나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면 우리는 청약시장,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청약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청약시장은 말 그대로 신규 주택을 갖다 확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떤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청약 경쟁률을 보게 되면은 이 신규 주택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갖다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고 향후의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을 갖다 충분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현재의 청약 경쟁률이 작년에 비해서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공급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향후에 있어서 지금 공급 상황이 녹록지 못한 상황으로 돼 있고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택지 개발이라는 게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된 상태에서 실제 도심지 내에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정규 사업 현장들, 즉 우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현장에 있어서 공급 상황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 부분이나 건설 인건비 등으로 인해서 정부도 그 부분들을 갖다 충분히 반영을 시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자체가 지금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는 그런 부분도 향후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가격 부분과 관련해서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공급과 관련해서 우리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요. 장기적인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어서 3기 신도시의 개발 속도입니다. 그 개발 상황과 개발 속도를 볼 때 최근에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게 별 소식들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예상만큼의 진척도가 나가지 않았다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상황들 자체가 공급 부분에서 충분히 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 만큼으로 나아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궁금증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향후의 시장에 있어서는 가격대가 점차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는 망설이지 말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가격의 부분에서는 충분히 상승 쪽에 무기를 둘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하시거나 시장 전망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그 두 대표님께서 거래량, 공급 등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상승장이
될 것이다 예상을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좀 결을 좀 달리 하는데요. 우리 마지막 판단 어떤 분께 어떤 전문가께 그 공조하실지는 동감하실지는 우리 시청분들의 몫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상으로 월간 부동산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두성규 대표님, 정보연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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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 프로그램은 토마토 집통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자, 시청자 의견도 남길 수 있으니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새로운 부동산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